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그들만의 복잡한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이 원래는 20용 이런 얘기도 네. 나왔었는데 후보 등록을 마치니까 11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알만한 인물들로 추리자면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일에 컷오프 1차 경선에서 한 4명 정도로 후보가 추려져요. 예. 누구 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8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르마를 타시더라고요. 우연하게 이렇게 화면상에 사진에 잡힌 게 8분이시면 위아래로도 분류하고 하시던데 대략에 전 한 5분 정도 그리고 3분이 조금 5강 3약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5강 3약 정도. 네. 그럼 4명 안에 누가 들어갈지를 놓고 지금 나경원, 안철수 두 의원이 좀 겨룬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변수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인 것 같아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는 출마를 안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은 그은 상황입니다. 일단 경선 참여는 안 하는 건데 공직자 사퇴 시한 전까지 그만두면은 대선 참여는 가능하잖아요. 네네. 출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은 지적해 주셨지만 이미 경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 출마설 혹은 추대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랄까요? 일종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은 제가 공격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게 소위 말하는 국힘에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 윤심설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혹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 여론에도 윤심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당협위원장께서 한동훈을 막기 위해 한덕수를 띄우는 유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걸 듣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저도 이 뉴스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4글자 유령의 집 이 4글자를 떠올렸었거든요. 유령의 집. 네. 그러니까 이때 유령의 집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이걸 하는 건데 정말 똑같은 단어 유령이란 단어가 유령이라는 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실체는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이가 있고 형태만 이제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50명 추대설이다. 그 50명도 실체가 있네 없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항상 나오는 이 50명 저도 경험했던 50명이거든요. 김경률 사태 연판장을 돌리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연판장 돌리면 늘 50명 정도 모이는가 보네요. 그렇죠. 과거 이제 나경원 의원 당대표 출마설 있을 때도 연판장이 그때는 제가 알기로 현실화됐었고 그 이후로 저 때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 출마할 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 보면은 저는 이걸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항상 윤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당내 경선에서조차도 윤심이 작동하려는 그런 기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된다라면 이 윤심이 실제로 작동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이후에 나아가선 대선은 지켜볼 필요도 없다. 이건 이미 예고된 패배이고 필연적인 패배의 길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심이 좀 찔린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윤심이 찔리고 안 찔리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이분께서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여권 야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 정부와 국민의힘 정부 통틀어서 총리로서 근무하셨고 그리고 이분의 공직생활 경력으로 비추어서 역량 자체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탄핵된 윤석열 정부의 권한 대행으로서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분으로서 그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뭐 출마 혹은 출마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분의 역량은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뭐 한동훈 막기 위해 한덕수 띄우는 유령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연결이 되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대세로 굳어져 있어야지 가능한데 한덕수 띄운다고 한 전 대표 견제가 되나요? 이게 어떤 논리 구조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한덕수 대행 뭐 추대설 출마설뿐만 아니라 네. 이분의 움직임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눈여겨봤었는데 윤상현 의원께서 출마를 하신다고 했다가 제 기억에 의하면 불과 뭐 48시간도 안 지나서 또 출마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네, 안 한다 했죠. 저는 이분이 출마한다고 할 때도 조금 약간 뜬금없었고 이분 뭐 그간 여러 언론 보도라든가 그분의 이제 발언과 행태를 보건데 출마할 기미는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출마한다고 했다가 불과 48시간도 안 지나서 출마를 포기한 데는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거 역시도 윤심의 자장 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뒤에서 계속 윤심이 좀 개입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걸 뭐 애둘러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하루는 한덕수, 하루는 윤상현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도 정말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매일같이 또 저는 지금도 이제 관저가 아닌 사저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고 뭐 저녁마다 식사 자리하고 뭐 또 술자리가 이루어지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와 같이 이른바 50명의 유령, 뭐 윤상현 의원의 출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파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이분들 목표는 그거잖아요.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표는 뭐 이재명보다 더 싫은, 이재명보다 더 배제하고 싶은 한동훈을 어떤 식으로든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여전히 이재명보다 더 싫은 한동훈 이런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배신감은 봅니다. 아마 뭐 배신감을 이재명 대표한테 느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철우 뭐 경북지사에게도 뭐 배신을 운운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 메시지를 쓸 때 충성심만 봐라 뭐 얘기했다니까. 그 메시지를 보고서는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1강 뭐 2중이라고 해야 될지 2약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변수가 있을까요? 1강 2중, 1강 2약 말씀하셨는데 1강 2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미미하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 한 군데 중에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치인들 이때는 이제 야권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그 후보들까지도 쭉 나열해서 거의 10몇 명이 되는 걸 봤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후보에서 제 기억으로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사실 여러 하마평에 올라셨던 분들이 다 이제 출마도 포기하고 하셨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누군가는 이제 그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야, 이거 좀 문제 아니냐. 99% 나와야 되는데 뭐 90%라면 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이 걱정이 많겠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그런 댓글까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선룰 뭐 이렇게 언급한 걸 봤었는데 정말 이분들은 90%는 만족 혹은 안심을 못하고 지금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면 거의 북한 그렇죠. 사실 노동당 수준인데 90% 나오면 되게 이제 중국, 99% 하면 이제 북한 이렇게 떠올리는데 거의 북한 노동당이죠.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도 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관심도 받는 인물이고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또 친문 의원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면은 일단 경선 룰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역선택을 위해서 들어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만파식적 피리를 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뭐 성금 전달식에서 누가 전달해 준 거를 가지고 뭐 불어보고 이런 것 같아요. 만파식적이라는 게 뭔가 혼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위해서 부는 피리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분 걸까요? 불었다고 하는데 저는 예. 다행히 소리가 안 났다고 하길래 참 다행이다. 아, 그렇죠. 예. 네. 다음 세상이 언젠가는 올 세상이 민주당 뜻대로 됐다라면 정말 그건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텐데 그나마 예. 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소리가 안 난 거는. 소리는 안 났다. 예. 그리고 뭐 좀 말씀에 여쭌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정말 이분들은 걱정이 한도 끝도 없구나.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그 경선 주자로서 이 위치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요? 민주당다운 모습, 민주당스러운 모습. 지금 보면 이제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상대로 마지막에 제 기억에 의하면 되게 3대7, 35대 65대 5 비율로 이낙연 그 전 총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게 있었어요. 네. 그걸 좀 그런 모습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원보다 일반 국민 여론을 좀 뭐 국민 선거인단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투표권을 열어뒀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다 보면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식의 어떤 성과를 보이면 대세론이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그 발언 워딩이 외부 개입을 차단하겠다. 이분들은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 개입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지자가 아니면 다 외부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어떨 거냐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잖아요. 여하튼간에. 그리고 뭐 당내의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조차도 극렬 지지층이 아니면 차단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정책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일극화된 민주당의 모습과 반지성적인 반지성주의적인 그와 같은 행태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해서 대선 공약도 내놓고 좀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첫 공약으로 내놓은 게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AI 기본 사회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도 기본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본 사회 공약. 제가 좀 전에 이제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서도 좀 반지성주의적인 행태이다. 어떻게 보면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뭐랄까요? 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이런 것을 그냥 쇳덩어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느낌. 뭐든지 보면은 이분은 기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옆에 있는 경제학자라든가 옆에 있는 뭐 변호사, 율사들 아실 만한 분들도 또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들을 다 쇳덩어리.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만드는군요. 기능과 특성이 다 다른 것들을 그냥 다 평준화를 시켜버리는군요. 그런 거죠. 다 똑같이 뭐죠? 저는 지금 요즘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내유보금 이것도 전문가들은 안 쓰는 개념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게 뭐랄까요? 제가 아까 쇳덩어리란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카메라, 뭐 컴퓨터, AI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부각시켜서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하나로 쇳덩어리로 사내유보금이란 표현을 회계사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은 아주 안 쓰고 써야 될 경우라도 단서를 걸고 쓰는데 사내유보금 정말 좀 한마디로 좀 무식하다. 그리고 하나 굳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비슷한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이걸 보자마자 공공배달앱을 연상시키시더라고요. 아, 경기지사 때 했던. 그렇죠. 많은 이제 뭡니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결국 실패로 끝난 사안인데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언급했다고 했었는데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도 소위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별도 식자재 유통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AI 시대를 맞아서 AI를 개발하고 어떤 뭐랄까요?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AI를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무료 AI 쓰고 있잖아요. 파워풀한 무료 AI 프로그램을 3개나 쓰고 있는데. 네. 네. 쓰고 있잖아요. 예. 자, 이미 무료인데? 네. 네. 쓰고 있어요, 다. 그런데 또 무료로 만들어서 얼마를 들여서 100조를 들여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 배달 앱도 우리 배달 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잘 운영하고 있고 다 뭐 저희 아들내미도 항상 제가 부탁하는데 잘 쓰거든요. 네. 뭐 좀 먹고 싶을 때. 예. 그런 게 있는데도 또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박원순 시장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뭐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야 어떻게 일주일에 6일만 프로야구를 하냐. 네. 밤낮으로 하자 뭐. 야구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런 네. 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여하튼 프로야구가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눈높이 안 맞다 하면은 제도를 조정한다라든가 일종의 있을 수 있는 국고를 투입해서 친환경적인 야구를 흔쾌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하면 되지. 예. 또 하나의 프로야구 리그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비유가 좀 삭막한 게 아니라 공동팀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또 8명 10개 구단을 만들고 실제로 저는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하면은 또 10명을 만들어서 자기들과 친한 이재명과 친한 민주당과 친한 사람들을 야구단에 다 취업시키고 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50명 500명의 사람들을 프로야구 구단으로 연봉 몇 억씩을 주면서 하는 그게 사실 여러분 공공배달앱이고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박원순 시장의 또 하나의 친환경 플랫폼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니까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선 그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 플랫폼이. 예.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없앤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반발을. 아까 그 10개 구단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네. 야, 내 일자리는 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황당하기보다는 참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스럽다.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라든가 주변에 어떤 뭐 정책통들이 비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에 대해서 이 약속을 할게요. 이재명 주변의 경제학자들, 이재명 주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이것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들을 이게 진짜 될 것이다. 100조를 투입해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보강은 하겠죠. 안 된다고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하자고 하겠죠. 예, 이게 늘 보면 민주당 쪽에서 정권 잡으면 사회적 기업들 엄청 만들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미 그 정부에서 추경안을 곧 제출을 할 예정인데 추경 계획을 발표한 걸 보면 AI 개발에 좀 지원금을 엄청나게 뭐 1조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이 협조만 해주면 어차피 통과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조다 뭐 5조다 뭐 보니까 저도 쭉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AI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 수조 원 수십조 뭐 이렇게 투입될 수도 있다. 뭐 수백조도 언급하는 뭐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의 타당성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만 어떤 식으로 쓰여야 될 건지 이걸 또 하나의 무료 GPT를 한국형 무료 GPT를 만들기 위해서 200조를 투입하는 것은 100조를 투입하는 것은 무식하고 멍청한 짓이다. 그리고 과연 이 100조가 누구 호주머니로 흘러갈지 정말 이게 AI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흘러갈지 민주당 주변의 인사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기 위해서 투입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이다. 결국 저는 1조다 5조다 10조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그것의 방향 정책 흐름을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워낙 뭐 이공계 쪽으로는 이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일단 경알못이다라고 좀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K 엔비디아 시즌 2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뭐 당연히 공감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AI에 대해서는 전혀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말 명확한 인식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욕구, 경제적 욕정에 비춘 발언이다. 이분들 입장에서 뭐만 나오면 다 기본 비추는데 뭐 결국 이것이 민주당 주변 인사들, 뭐 친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경제적인 복리를 위한 그런 조치들일 뿐이다.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어떤 영역으로 계속 민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도 누군가는 뭐 그 자리를 맡아야 되니까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게 결국 나눠 먹기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리고 저의 단순한 의심 뭐 이것이 아닌 게 이분은 업적이 있잖아요. 대장동이라는 업적. 대장동이라는 공공사업, 대장동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경기도 성남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재원을 가지고서 수조 원에 달하는 2조 원 안팎에 달하는 이익을 불과 몇 명을 위한 측근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전용해 버렸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라면 저는 그래요. 뭐 이재명을 알고 싶으면 대장동을 보라. 대장동이 만약에 이재명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5년간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뭐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뭐 이재명 스스로가 대장동을 뭐 당군 이래 최대 지적이라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대장동 1, 대장동 2, 대장동 3 뭐 이런 모습으로 뭐 AI 사업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K-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명약 관화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뭐 이재명 전 대표와 갈라선 지는 꽤 됐고 법정에서도 엄청나게 두 사람이 기싸움 벌이고 이런 관계인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를 하고 나섰어요. 이렇게 뭐 국민의힘 특정 주자까지 지지를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데 그 정도로 이재명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고 후보로까지 뛰었다가 나중에 이제 스스로 사퇴하면서 원희룡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아는데 뭐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라든가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잘 아는 만큼 뭐 꽃게밥이 될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다는데 스스로도 좀 많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제로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한 번도 뭐 보복해 본 적이 없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비근하게 보더라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22대 총선에서 비명 인사들 모두 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나는 보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 본인이 직접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았을지언정 뭐 피를 흘리신 분들은 많고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은 본인이 아닐지언정 본인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내 주변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나는 보복한 적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뭐 국민이 판단할 영역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진영에 뭐 원래 이제 가깝게 일을 했던 사이니까 이재명 전 대표 쪽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은 홍준표 전 시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을 포섭이라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끌어들인 것만으로도 약간 홍 전 시장의 어떤 반 이재명 빅텐트 여기에 대한 구상은 좀 확실히 좀 드러난 느낌인데 반명 빅텐트는 실제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 대선은 어찌 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정책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선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또 그렇게 되나요?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거 이슈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약점이 뭐냐면 윤석열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그것은 반 이재명 반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라면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니라 반 이재명 반 윤석열 뭐 빅텐트 혹은 뭐
스몰 텐트 이래야만 선거의 비전 그나마 있을 수 있는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는 동시청산론 얘기가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전에는 계속 다 동시청산론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압니다. 근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대통령도 일단 파면은 됐습니다만 불구속 상태로 이렇게 사저로 돌아가다 보니까 누구도 청산은 안 된 느낌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부인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사저로 돌아가고 나서도 주민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말이 전해지면서 이걸 놓고 좀 여러 가지 여론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이 말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말씀으로 하기보다는 들은 말씀으로 해볼게요. 제 주변에서는 이기고 돌아왔다는 표현에 대해서 모두들 한결같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원이군요. 주변에서 한결같이 제 주변에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가 느끼는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 이재명 반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히 반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장안에서 윤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한은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전망 이것은 없다. 그것은 굳이 2개월 후 50여일 후에 있을 대선까지 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윤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추이가 보인다라면 그렇게 저는 일주일 상관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면 그 선거는 보나마나 이재명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